어지러워.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 퇴근길 무렵엔 빗줄기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간만에 내리는 이 비 덕분에 오랜만에 이 새벽 공기 깨끗하더라고요. 네. 주말까지 쭉 눈 비 소식이 있던데 잠시 후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상암동 클래스를 시청하는 건강한 습관 사진으로 인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막 나가고 있죠. 먼저 i00 유미님. 출근 전 항상 뉴스를 보는다. 네. 다른 뉴스 채널 보다가 이제 갈아탔지요. 갈아탔다. 네, 이러면서 이 딱딱하지 않고 알차고 신선한 JTBC 상암동 클래스 시청하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생일 모자 쓴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활짝 웃는 모습 캡처해 주셨네요. 네. 자, 이어서 김상현 167님. 출근길 보는 방송 재밌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검색을 해야 하니까 글 본문에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세요. 오늘부터 페이스북에도 올려도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금요일 상암동 클래스, 국내외 뉴스부터 돈 버는 재테크 이야기, 그리고 미술의 세계까지 1시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나간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캐스터인데요. 지금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을까요? 네, 서울은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주말 내내 강약을 오락가락하며 내릴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무려 10도까지 오를 정도로 따뜻한 남풍에 수증기가 가득 머금고 들어와서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남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까지 30에서 80mm의 요란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오늘 새벽 호우 경보까지 내려진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까지도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중부와 경북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월요일까지 눈이 이어져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서울 8도, 전주, 부산 14도로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전주 15도, 대구, 부산 17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일교차도 크지 않고 온화하지만 주말 내내 비가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두툼한 옷차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운전해서 출근하는데 네. 도로에 보면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오. 지나가는데 이렇게 쫙 차가 흔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빗길 운전도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바로 교통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앞서 날씨 소식 들으셨듯 곳곳에 겨울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심히 운전하는 분들이 많아서 서행을 뜻하는 노란색이 지도 위에 길게 자리하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가장 힘겨운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입니다. 경기 서쪽 판교 방향 총 정체 길이는 20여 킬로미터가량이고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서부간선도로와 만나는 금천 나들목 주변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이제 고덕동 주변에서도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역시나 한남대교 주변 통과가 조금 더 힘겨운 상태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 청담대교 방향으로 향하신다면 복정에서 청담대교 북단까지는 24분 정도 예상됩니다.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역시나 서분당 일대 통과가 많이 힘겨운 상태고요. 경부선 이용해 서울 쪽으로 이동하신다면 수원 신갈에서 반포까지는 1시간 10분 이상 예상됩니다.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Even though inflation is high in major economies around the world, it's coming down in America month after month.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거란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 9.1%까지 올라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7월부터 6개월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2021년 10월 이후 14개월 만에 6%대로 떨어졌습니다. Even though inflation is high in major economies around the world, is coming down in America month after month.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도 전년 대비 5.7%를 기록하며 202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급락한 것이 인플레이션 하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휘발유는 지난 한 달 동안 9.4% 떨어졌고 1년 전과 비교해도 1.5% 하락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took action to get oil onto the market and bring down prices. Now gas is down more than $1.70 from its peak. 경제 전문가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도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1일 기준금리 인상폭을 지난달의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낮춘 베이비 스텝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연준을 확실히 안심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In addition to shelter costs, food costs continue to rise, electricity, vehicle insurance, even household supplies. 이날 뉴욕 증시는 인플레 둔화 소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5%대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고려해 0.2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3.25%인 기준금리는 3.5%가 됩니다. 또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200여 채를 보유해 강서 빌라왕으로 불린 정모 씨의 배후에도 구속된 신 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 씨. 어제 영장 심사를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빌라왕 정 씨랑 무슨 관계입니까? 배후라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세입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만 빌려주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본 갭투기로 빌라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200여 채를 사들였다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도 그 바지 사장 중 한 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움직이는 실제 몸통이 신 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가 숨진 뒤에도 임대 계약은 계속 이뤄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피해자들은 지금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째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어쨌든 10년을 하면서 성실하게 모은 돈인데. 신 씨가 대표로 있던 해당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숨진 정 씨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의 바지 사장을 거느렸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시험에 붙으면 수강료를 환급해준다, 모두 돌려준다는 학원 광고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나온 마케팅 방법인데요. 그런데 한 유명 온라인 강의 업체가
실제로 합격을 했는데도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고 미루고 있어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합격하면 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써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업체인 에듀윌 광고입니다. 수강료와 책값까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지만 환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합격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결제를 했던 거고 3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은 처음엔 1월 말이라고 했다가 최근엔 4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는 불만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연봉을 깎고 복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직 운영자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희망퇴직이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할 사실 돈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급여 부분은 2월에도 4월에도 계속 힘들긴 할 것 같아요. 회사 측은 1년 사이 합격자가 3배 넘게 늘며 행정 절차가 늦어져 환급이 미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예상 금액이 25억 원이었지만 80억 원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절차를 서둘러 일부 지급을 시작했고 이달 말에는 모두 끝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책 한 권의 가격을 일정 비율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걸 도서정가제라고 합니다. 출판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작가와 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놓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년 전 전자책 작가 A씨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책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도서정가제는 책 가격을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같은 혜택을 합쳐도 최대 15%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위헌인지 따지는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규제에 묶이게 되면서 책값은 오히려 증대되는 효과가 나오고 신진 작가의 발굴은 어려워지고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가격 경쟁을 자유롭게 하면 영세한 동네 서점들이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 역시 도서 정가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은 아직 도서 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낮아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서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역 서점은 아무래도 살아남기는 힘들 것 같아요.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도 도서 정가제를 첫 국민 토론 주제로 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수부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마포청사에서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참사 현장 영상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500여 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부는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 등을 상대로 74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업론 클래스 이 태그 꼭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아유, 오늘 월드보이가 없는 날이라서 대신 또 인사를 해줬네요. 네. 자, 도시락보이 오늘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오늘 저 혼자 있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서민 음식도 옛말 물음표까지. 이게 어제 우리 아침 같이 먹었잖아요. 네, 방송 네네네. 끝나고. 앞에서 네. 우리가 국밥 먹었는데 그때 뭐 드셨어요? 저는 뼈해장국. 뼈해장국. 저 순댓국이요. 순댓국. 저는 얼큰 순댓국 먹었는데 어제 저 메뉴판 보고 깜짝 근데 놀랐어요. 특 사이즈 먹었잖아요. 특을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네네. 이게 순댓국이 요즘에 한 그릇에 10,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특 사이즈는 13,000원이에요. 맞아요. 가격이 참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서민 음식이란 말이 무색하게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표 보고 또 새삼 또 느꼈어요. 이게 맞아요. 국밥 한 그릇에 이제 10,000원이 넘는구나. 맞아요. 이제 10,000원이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국밥 하면은 이제 그 국밥론 있잖아요. 뭐뭐 할 바에는 뜨끈한 뭐 국밥 한 그릇 먹겠다. 그래갖고 이제 사실 가격 비교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저렴하면서도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라는 뜻인데 제가 준비한 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요즘 서울 시내 주요 음식점 가격이에요. 저기 이름을 제가 밝히진 않았어요. 뭐 A식당, B식당 이렇게 하겠지만 저기 그냥 딱 들으면은 아 거기 할 만큼 유명한 그런 식당들입니다. 이 두 분도 가보셨을 거예요. 보시면 냉면과 곰탕이 15,000원, 설렁탕이 12,000원, 칼국수가 10,000원입니다. 제가 다른 식당도 더 찾아봤는데 이제는 이제 서울 시내에서는 한 그릇에 10,000원 이하 음식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로 이렇게 다 같이 회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잖아요. 맞아요. 카드를 계산하면 총액만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개별값이 많이 올랐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이 한 그릇 가격이 사실 이제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면 사실 이제 체감하기 어렵기는 하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으로 시내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11.1%나 올랐다고 합니다. 꽤 많이 올랐죠. 체감 물가는 더 올랐을 거예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인데요. 제가 다른 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네, 이게 한 글로벌 통계 비교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올해 식당 물가 지수입니다. 이 서울이 아시아 국가 이 도시 중에는 가장 높은 몇 곳 중 하나였는데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보다도 위였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이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이 더 높더라고요. 또 유럽 몇몇 주요 도시들보다도 훨씬 비싼 수준이었는데요. 이건 말고도 중간 가격대 식당에서 2명이 식사하면은 이 서울에서는 56.2달러, 우리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독일 도르트문트, 뭐 스페인 마드리드, 카타르 도하,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보다도 비싼 수준입니다. 예전에 그 10,000원의 행복이라는 예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거 찍지도 못할 것 같아요. 10,000원으로 하루 사는 거였는데 지금 한 5만 원의 행복 정도로 바꿔야 돼요. 5만 원도 사실 힘들 수도 있을 것 물가 같아요. 걱정입니다. 그러게요. 네, 다음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도시락인데요.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친구 따라 대박 난다? 이겁니다. 이 친구를 따라갔다가 돈벼락을 맞은 사연인데요.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뒤에 나오는데 네. 예. 이거 얼마예요? 1등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5 뒤로 0이 8개예요. 많죠? 네. 이게 즉석식 복권 1등에 당첨돼서 5억 원을 받은 사연입니다. 야, 근데 부럽다. 지금 설마 친구 따라서 뭘 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친구들과 신년 파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복권을 산다고 해서 따라갔대요. 이 재밌어 보여서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생애 처음으로 복권을 구입한 거죠. 얼떨결에 산 복권이 저렇게 긁어봤더니 1등이 나왔습니다.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네, 신기하죠. 이 순간 가족들이 떠올라서 곧바로 당첨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곧바로 바로 알렸어요. 네. 신기하네요. 사랑하나 봐요. 와. 어떤 꿈을 꿨다 뭐 이런 스토리도 있습니까? 맞아요. 이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잉어 꿈을 꾼 사람이 잉어가 두 마리 맞아요. 잉어 나왔었잖아요. 2마리 이제 본 그 꿈이 1등이 되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최근에 딱히 꾼 꿈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꿈보다는 친구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 이 갑작스러워서 돈을 어디다 쓸지 계획을 세우진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예금을 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야, 진짜 갑작스러웠나 보네. 바로 가족한테 연락하고 맞아요. 계획도 못 세우고. 네. 근데 친구한테 좀 태국이랑 소정 좀 지급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큰 거 하나 하고요. 사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부럽습니다. 오늘 또 좋은 기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받아볼게요. 당첨되십시오. 네. 네, 저도 한번 사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야겠네요. 네, 다음 도시락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옛날 도시락 준비했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기회가 되면 말한다입니다. 이게 국내 복귀를 시도 중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안. 이제 한국명 안현수였죠. 어제 이제 성남시청 빙상팀 이제 코치 채용을 위한 면접에 참여했는데요.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장을 입고 나오죠. 검은 마스크도 썼는데 한 20분 정도 면접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한때 자신이 뛰었던 성남시청 빙상팀인데요. 이 취재진들이 붙어서 여러 질문을 했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절차가 완료되고 제가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선수 생활도 했고 또 중국에서 코치로도 활동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좀 국내로 돌아오려나 보네요. 사실 태극마크를 달고도 엄청 뛰어난 선수였죠. 네. 이 빅토르안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토리노 올림픽이었죠. 이 태극마크를 달고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올림픽 3관왕이에요. 그리고 2011년에 팀이 해체되자 러시아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표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선수죠. 그다음 올림픽인 이 평창 대회 때는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지도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지난해엔 중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빅토르안, 중국에서는 또 얀센주. 안센주죠. 안시엔주. 안시엔주. 근데 어쨌든 이런 이력 때문에 좀 국내 복귀 시선 이번에도 면접 보러 온 거 좀 여론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네. 같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뭐 별다른 대답 없이 떠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익힌 기술을 해외에 유출했다. 뭐 이런 시선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빙상계 파벌 싸움의 피해자다. 뭐 이런 의견도 엇갈리고 있긴 합니다. 네. 이번에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이번 면접 결과는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 나오면 또 소식 전해주시죠. 예. 자, 다음 도시락 또 있나요? 네, 네 번째 도시락. 요즘에 제가 계속 4개씩 준비하고 있는데 네. 마지막 도시락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기소와 고소. 아. 운율을 좀 맞춰봤습니다. 기소와 고소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관련 소식인데요. 네. 최근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죠. 이 씨가 지난 4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기소가 된 거죠. 기소됐다. 네. 그 우크라이나로 향했다는 소식 전해졌을 때 사실 이거 현행법 어겨서 이거 가도 되는 거냐 위험한데 법 맞아요. 어긴 거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은 재판으로 넘겨졌군요. 네, 맞아요. 그 당시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뉴스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게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이 당시 외교부가 우크라이나에 여행 경보 4단계를 네. 내린 상황이었어요. 이 4단계라면 이 사전 허가 없이는 방문이나 체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취재진, 저희 JTBC에서도 많이 갔는데 그때도 사전 외교부에 이제 허가를 받고 제한된 날짜만. 네, 제한된 날짜에 제한된 장소에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가면은 이게 사실 현행법 위반입니다. 예. 이를 위반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결국 외교부가 이 씨를 고발했습니다. 당시에요. 그래서 지난해 5월 입국한 직후 수사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근데 아까 고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건 또 뭐예요? 이게 고소 소식도 있는데요. 이근 씨가 자신에 대한 이 악성 댓글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에 대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한 건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 관련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 452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네. 이 수사는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 경찰서에 나눠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수사와 기소. 고소와 기소. 기소와 고소죠. 그리고 452건이면 많기도 하네요. 꽤 많죠. 악플이. 그러니까 잘못 저지른 건 저지른 거고 또 악플은 또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 김하은 앵커가 월드클래스 직접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월드보이 대신에 제가 화제가 된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혹시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뭐 탁 던지고 던져요? 바로 또 줍습니다. 뒷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네네. 던지고 줍고. 네. 우리 이도성 기자. 저는 그냥 먹고 잡니다. 아, 먹고 저랑 자요. 비슷하네요. 근데 중국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의 한 호텔입니다. 지금 흰색 승용차가 유림을 지금 깨부수고 로비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비 안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계속 가. 와, 저게 뭐 촬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이 호텔을 이용하던 20대 남성이 저렇게 차를 타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호텔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는데 직원의 대응이 시원치 않았다. 이게 불만이었던 게 이유예요. 말다툼까지 이어지면서 더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지금 저기 직원들도 막 다니고 있는데 네. 사람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더 황당한 건요. 잃어버렸다는 그 노트북, 애초에 본인이 호텔 밖에서 분실한 거고요. 네? 호텔에서가 아니라 네. 나중에 호텔 밖에서 찾았대요. 찾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다가 과하게 분풀이를 한 거였어요. 근데 분풀이 스케일도 남다르긴 하네요. 근데 저 상황 어떻게 수습해야 돼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재 남성은 경찰에 체포가 된 상태고요. 그래야겠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상태지만 엄한 처벌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노숙인에게 호스로 물벼락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요? 가차없이 얼굴에다가 명중을 시키잖아요. 노숙인이 팔로 막아보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미국이라면서요? 미국 지금 겨울 아니에요? 겨울 날씨에 저렇게 물을 뿌려요? 호스를 든 이 남성,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숙인이 매장 앞에 열흘이나 자리를 잡고 있자 쫓아내겠다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갤러리의 별점 테러까지 하면서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물 뿌리는 게 좀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이 남성이 해명을 하기로는 네. 처음에는 본인도 좋게 노숙인을 움직이게 하려고 뭐 쉼터나 정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별 소용이 없었고 노숙인이 자신을 향해서 고함을 지르고 침을 뱉고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 맞는가 싶긴 합니다. 이게 해명 아닌 해명 같기도 해요. 이런 해명에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 여전히 또 이도성 기자처럼 좀 싸늘합니다. 취약한 노숙인에게 이 남성이 한 행동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잖아요. 사소연이 아니라 반성과 사과를 내놓는 게 맞겠죠. 이 샌프란시스코가 사실 미국에서도 노숙인이 좀 많아서 맞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그래도 시나 정부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빨리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놈만 팬다 이 말 많이 들어봤죠? 영화 대사처럼 네. 누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지금 저게 뭘까요? 오직 이 쓰레기통 하나에 꽂힌 사람 얘기입니다. 네. 영국에 사는 남성인데요. 수십 년 동안 온갖 종류의 쓰레기통을 저렇게 다 수집을 하고 또 정성껏 촬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쓰레기장을 방문한 이후에 쓰레기통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는데요. 그때부터 다 큰 어른이 될 때까지 취미로 쓰레기통 하나만 팠어요. 대단해 보이는데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런 거죠? 근데 나름의 방식으로 또 열정을 다해서 즐기더라고요. 네, 지금도 보면은 해변에 같이 누워가지고 쓰레기통의 크기와 위치, 모양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작업도 하고요. 또 특별하게 생긴 쓰레기통을 찾으려고 수백 킬로미터를 헤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남다른 끈기와 안목을 인정받아서 최근에는 올해의 괴짜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의 괴짜상? 뭐 그런 상이 있어요?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는 건데요. 주변 일상에서 재미있는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해요. 쓰레기통 하나로 이 상을 거머쥔 남성은 대단한 영광이라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효과까지 있는 자신의 취미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좋은 효과까지 있는 취미. 이게 외길 인생 쓰레기통만 보고 한 길로 살았는데 보람은 있겠네요. 네, 혹시 뭐 이상 탐나는 분 있으시면 탐나나요? 저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탐나신다면 이제라도 이 남성처럼 주변 쓰레기통에 관심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 카드 최선입니까? 내게 맞는 신용카드는 요즘에요. 현금 없이 이렇게 아예 휴대전화, 지갑에 신용카드 하나만 딱 챙겨 다니는 사람도 많죠. 교통카드부터 관리비, 통신비 이체까지 편리한 결제수단 신용카드. 하루에도 몇 번씩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뭔가 혜택이 있는데 다 못 쓰고 있는 이 찝찝함 저뿐인가요? 내 생활 패턴과 맞는 신용카드인지 내가 이거 잘 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현명한 신용카드 활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신용카드 한 장만 들고 외출할 때가 많거든요. 네. 요즘 또 이렇게 경쟁적으로 뭐 이거 혜택 줍니다, 뭐 좋습니다. 이런 신용카드가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정작
저한테 맞는 카드인지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새해 계획 세웠으면 이거 나 잘 지켜나가고 있나? 네. 이런 거를 점검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신용카드도 내가 카드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이 꾸준히 필요한데요. 네. 이때 쓰이는 우리가 지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드 피킹률이라는 건데요. 피킹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보는 등등의 수치를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잘 쓰고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아, 네네. 화면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월 평균으로 혜택 받는 금액에서 연회비를 12분의 1로 나눈 값을 빼주고요. 네. 이거의 값을 월 평균 사용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금액을 한번 대입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월 평균적으로 혜택 보는 게 10,000원 정도고요. 우리가 3만 원짜리 연회비를 내는 카드라서 네. 12분의 1로 나눈 2,500원을 여기서 빼줍니다. 3만 원을 12로 나누면 2,500원.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월마다 한 40만 원 정도 쓴다라고 가정을 해서 네. 이 값을 40만 원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카드의 피킹률은 약 1.9%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1.9%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또 중요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1% 미만 정도이라면 정말 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 카드니까 해지하세요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 3, 4, 5 숫자가 점점 올라갈수록 내가 정말 카드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나한테 잘 맞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금씩 나라사랑 카드 같은 군인들을 위한 카드나 네. 특수 카드들이 이렇게 5%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1% 미만이시라면 해지를 좀 고려해 주시고요. 숫자가 2 이상이시라면 내가 잘 쓰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피킹률 저 처음 들어봤는데 아까 그 분자 분모 볼 때 보면 그 연회비를 12로 나눠야 돼요. 그죠? 네. 월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 산수 저 기억하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씩 연회비가 나와요. 네. 근데 연회비는 사실 제 생각엔 적으면 적을수록 안 내면 안 낼수록 좋은 것 같은데 또 연회비가 비싸면 혜택이 좀 많은 것도 있고 네. 어떻게 좀 판단해야 돼요? 네, 사실은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좋고 비싸다고 해서 좋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마다 소비 습관 자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회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나에게 잘 맞는 걸 고르면 되는데요. 혹시 연회비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경알못이 아니에요. 네, 연회비도 기본 연회비랑 제휴 연회비가 나뉘는데요. 기본 연회비는 내가 그 카드사를 가입함으로써 카드사가 저를 포함한 회원들의 관리를 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여를 하는 연회비인 거고요. 제휴 연회비는 우리가 어떤 부가 서비스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제휴 연회비가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나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프리미엄 카드라고 부르는 카드들 네. 있잖아요. 그 카드는 바로 제휴 연회비가 좀 비싼 거고요. 제휴 연회비에 따라서 부가 서비스에 이제 많음과 적음이 갈라지는 건데 보통은 제휴 연회비가 비싸고 프리미엄 카드라고 부르는 카드들은 바우처 같은 혜택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이게 뭐 종이 쿠폰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여기 10만 원짜리 쿠폰 이런 것들을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 당연히 제휴 연회비를 좀 더 내더라도 비싼 연회비 내면서 카드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소비 패턴이 이거랑 맞지 않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네. 나는 소비의 규모 자체가 좀 적다면 아무리 좋은 바우처를 줘도 나에게는 맞지 않는 카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회비도 많고 적음보다는 나에게 맞는 금액대를 고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울에 무슨 유명 호텔 뭐 레스토랑 이용권 주는데 뭐 서울에 안 산다거나 그 그쵸. 호텔에서 안 먹고 싶은 사람이 맞아요. 있어요. 생활 패턴상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겠네요. 네. 신용카드로 받는 혜택, 그 금액적으로 혜택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꼭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전월 실적이랑 통합 할인 한도입니다. 우리가 전월 실적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내역 중에서 네. 카드사가 좋습니다. 이건 실적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하는 내역들을 우리가 전월 실적이라고 네. 부르고요. 통합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 즉 지난달에 얼마 썼는지에 따라서 할인 이만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총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은 커피 이거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된대 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통합 할인 한도 그리고 전월 실적이 맞지 않는다면 5만 원 아무리 큰 금액이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카드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가령 제가 은행원한테 이 카드는 분명히 쇼핑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라고 혜택을 들어가지고 1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너무 좋은 카드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가입을 해요. 하려고 했으나 알고 보니 이 카드의 전월 실적이
제가 100만 원 이상 사용을 해야 이 1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카드였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제가 월 한 80만 원 정도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의 전월 실적은 저랑은 맞지 않는 카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10만 원 할인이라는 떡이 커 보인다고 해서 이걸 지불하려고 했다가는 나에게 맞지 않는 카드를 골라서 연회비를 기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이런 거 보통. 맞아요.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용카드 결제일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냥 월급 다음 날이거든요. 이게 돈이 좀 잘 빠져나가야 맞아요. 되니까. 이게 또 근데 다른 경우도 있다고요? 아, 맞아요. 보통은 저도 이제 은행에 있을 때마다 고객님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설정하실 때 20일에서 25일 사이를 네, 맞아요. 가장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가 급여일이 많이 몰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20일에서 25일 사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용 공여 기간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신용 공여 기간.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자, 다른 말로는 신용카드 대금이 결정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25일로 결제일을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화면을 한번 볼게요. 25일이 결제일이라면 우리가 전달의 12일부터 이번 달의 1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번 달 25일에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하셔도 이미 헷갈리시잖아요. 네네. 가계부를 쓴다거나 뭐 전월 실적을 산정을 한다거나 모든 것들이 1일부터 말일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 날짜에 맞추면 더 좋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날짜가 바로 14일입니다. 14일. 네, 14일로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신용 공여 기간, 즉 우리가 결제 대금을 내는 기간을 1일부터 말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가령 제가 1월 14일에 결제를 한다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쓴 거에 대해서 이걸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치를 시켜주시면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주의하실 거는 모든 카드사가 14일은 아니고 일부의 두세 개 카드사는 13일 혹은 15일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카드사 홈페이지 보시면 요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4일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전달에 1일부터 딱 말일까지 딱 이렇게 되니까 가계부 쓰기도 편하고. 맞아요. 아, 그러겠네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쓰면서 요건 진짜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바로 카드 리볼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볼빙, 네. 한 번 쓸 것 같지만 두 번 쓰게 되고 두 번까지 쓰자 했다가도 세 번을 쓰게 되는 게 바로 이 카드 리볼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드 결제 대금을 다음 달로 2월시킬 수 있는 제도, 서비스가 카드 리볼빙입니다. 그래서 2월 약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언뜻 들어서는 그러면 나 연체도 안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서비스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독이 될 수 있어요. 수수료율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신용 점수가 아주 뚝뚝 떨어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역시 공짜는 없군요. 그럼요. 특히나 이 카드 리볼빙이 최근에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졌어요. 무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1조 원 가량 그 사용 금액이 늘어났을 만큼 굉장히 빠른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율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와. 평균 16.8%고요. 높은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18.4%의 수수료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 최고 금리가 20%거든요. 거의 육박하네요. 맞아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점수도 이 카드 리볼빙 이용하시면 하실수록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연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쓰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쓰고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볼빙, 이거 사용 자제라고 애초에 좀 계획된 지출을 해야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신용카드 만드는 사회초년생이나 아니면 또 사회초년생을 둔, 그 자녀를 둔 뭐 어르신분들도 잘 유튜브로 다시 보셨다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클 2교시에서 또 우리 손희애 금융 큐레이터와 회사와 재테크 이야기 좀 더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희애님 잠깐 가지 마시고요. 네. 상클이 여러분들도 본방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유튜브로 접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
라이프 매주 금요일 아침엔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미술계의 스토리텔러,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우철 도슨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또 뭔가 기품 있습니다. 멋있어요. 오늘 나오실 때마다 부러워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를 어떤 예술의 세계로 데려가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은 20세기 마지막 낭만의 화가라고 불리는 앙드레 브라질리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사진 보이잖아요. 네. 1929년생이신데 이제 올해로 94세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존해 계시고 그림을 너무 사랑해서 현재까지도 한번 붓을 들면 12시간까지 그림을 그린다는 열정의 화가 중 한 명이죠.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작품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한번 보시고 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죠. 혹시 어떠세요? 그림 봤을 때? 색감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는 약간 쉽게 그린 그림 같으면서도 막상 그리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저 밑에 이렇게 요트인가요? 기분이 네, 맞아요. 좋아지는 그림이네요. 좀 약간 상쾌하기도 하고 딱 보고 있으면 색감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해지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화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화가에 사람의 신념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브라질리의 신념은 딱 하나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그림의 본질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아름다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을 딱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앙드레 브라질리아가 그런 신념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런 삶의 아름다움을 전한다는 신념으로 지금 80년 이상을 그리고 계신데 네. 그 정도가 되려면 아주 강력한 신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아마 영화 좋아하는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2차 대전 당시에 브라질리아가 덩케르크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참혹한 전쟁 영화죠. 네, 맞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그 전쟁에 나오는 그 덩케르크란 지역에 브라질리아가 일반인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다 목격을 했던 거죠. 저 안에서. 지금도 기억이 난다고 해요. 뭐 무너진 집들, 불타는 집들, 버려진 소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당시 11살이었던 소년이 깨달은 거죠. 삶에 너무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 그림 속에는 삶의 아름다움만 담겠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색채 뒤에 아픔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은 척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밝고 부드러울 때 그 속에 있는 화가의 아픔을 좀 읽을 수 있으면 되게 좋죠. 그렇군요. 그림이 결국 참 작가한테는 아주 소중한 존재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그림을 통해서 아픔을 달래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브라질리아를 위로해 준 게 또 한 가지 있거든요. 네.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림만큼 브라질리아가 힘들 때마다 삶의 위로를 준 게 음악입니다. 지금 또 선율이 나오고 있네요. 맞아요. 음악이 나오는데 항상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마다 위로받았고 예를 들면은 또 모차르트, 슈베르트, 라벨 같은 음악가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림들은 콘서트장에 갔을 때 음악이 흘러나오면 눈을 감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율을 느끼면서 머릿속으로 그 음악을 색으로 바꾸는 거죠. 보고 있으면은 이땐 무슨 음악이었겠구나. 이때 무슨 음악이었겠구나. 뭐 무겁고 가벼운 분위기가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느끼면서 음악 들으면서 관람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관람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어폰 딱 끼고 전시장에서 저런 그림을 봐도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작가가 특별히 사랑했던 공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음악 콘서트도 당연히 좋아했지만 사실 또 탱고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해요. 네. 탱고 자체가 아르헨티나의 그 유행했던 춤인데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처음 탱고를 봤을 때 여행 갔을 때 딱 봤는데 그 강렬함과 그 음악의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탱고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탱고 작품을 볼 때는요. 한번 그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여인의 향기 영화가 있는데 알파치노가 나오잖아요. 저 작품 앞에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딱 보면서 작품을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음악이랑 이 그림이 같이 딱 어우러지니까 정말 멋집니다. 네, 맞아요. 음악, 춤, 그중에서 특히 탱고, 이 브라질리아의 예술 세계의 영감이 된 그런 원천이 됐던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또 다른 존재가 있을까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브라질리아가 굉장히 사랑하는 주제인데 의외로 말이에요. 말? 네, 사는 폴스. 말이요? 맞아요. 네.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많이 물어봤답니다. 말을 언제부터 그리게 됐는지. 이분이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소미르라는 곳의 출신인데
그 소미르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리아가 어릴 때 딱 집 밖에 나가면 뭐 우유 배달하는 말들, 땔감 배달하는 말들, 그리고 거기 유명한 게 또 승마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승마 학교 놀러 갔다가 그 말들을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점점 말이 저렇게 단순화가 돼요. 단순화가 되면서 추상적으로 바뀌는데 자연과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저렇게 눈 오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너무 예뻐요. 저 풍경을 보고 있으면요, 맞아요. 마치 진짜 저 자연이 느껴지는 것처럼 위로받는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브라질리아가 추구하는 그 신념이 딱 느껴지는 그림이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그림들을 보니까 아까 말도 분홍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고 겨울 아까 풍경도 파란색이고 이렇게 좀 푸른 색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눈썰미 좋게 보셨는데 네. 브라질리아 작품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색이 파란색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했고 저기 지금 또 그림 그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저기 또 파란색을 칠하고 있잖아요. 흰 캔버스에 파란색 물감이 칠해질 때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요. 그리고 우리 왜 가끔씩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볼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풍경을 볼 때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화가가 생각하는 파란색은요. 마음과 꿈의 색이라 그래요. 마음과 꿈의 색. 사람들에게 그 꿈의 색을 전달하고 싶었던 화가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작가가 진짜 순수하고 맑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예술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뮤즈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 전시를 보고 오긴 했는데 지난번에 다뤘던 이중섭 화백의 뮤즈 마사코, 그리고 또 샤갈에게는 벨라가 있었잖아요. 이분에게도 뮤즈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뮤즈인데 예술가들에게 그런 사랑하는 존재 뮤즈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브라질리아에게는 샹탈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샹탈. 네, 그래서 그림을 보다가 여성이 나오면 대부분 샹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금 결혼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1958년에 우연히 로마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되게 로맨틱한 게 샹탈을 딱 보는 순간 첫눈에 사랑에 빠졌대요. 그리고 처음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합니다. 3개월 만에? 맞아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같이 부부의 모습 공개되는데 너무 로맨틱했던 게 뭐냐면 따로 포즈를 취해달라고 안 한대요. 그냥 저렇게 아내를 계속 사랑스러운 눈으로 관찰하면서 아름다운 순간이 딱 포착됐을 때 바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두 분이 다 살아 계시고 지금도 현재 뮤즈가 돼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림에 있는 그 여성과 실제 그 부인이 닮았네요, 굉장히. 맞아요. 그리고 또 보다 보면은 디테일하게 묘사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묘사가 안 돼 있으니까 가끔 남성분들이 오셔서 그림을 본 다음에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저 샹탈의 모습 속에서 떠올리기도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군요. 맞아요. 지금 이것도 지금 뮤즈인 자신의 부인을 그린 거죠? 네, 샹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두 분의 사랑 얘기가 너무 예뻐요. 근데 실제로 이 샹탈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진짜 작가가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의 눈으로 바라봤는지가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이 만나기 전부터 그림에는 이렇게 그렸는데 샹탈을 우연히 만났을 때 처음으로 만났을 때 맞아요. 닮았대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이상형이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나 봐요. 그랬나 보네. 그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딱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림을 58년에 만났는데 샹탈을 그 전에 만나기 전에 그렸던 그림들도 되게 샹탈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딱 추상적이잖아요. 묘사하지 않고. 근데 붓터치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누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크 같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 솜사탕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부드러움과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근데 도슨트님, 이 앙드레 브라질리에가 캔버스에만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죠. 맞아요. 너무 중요한 작품이 있는데 성당 내부 벽화를 꾸민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 블레즈 성당인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 또 우리가 여행 가면은 성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내부 벽화를 약 5년 동안 꾸몄다고 합니다. 너무 멋있죠. 와. 벽에다 직접 그린 건데 사실 성당 내부 벽화는 그림으로 표현한 성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굉장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성당에 옮겨놨어요. 저런 작업도 사실은 말이 등장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또 성서를 표현하면서도 말을 그렸고 뭐 예수의 순환, 뭐 아담과 이브 이런 내용들이 다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성당 그림도 약간 푸른색이 많은 것 같은 그러게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시간이 또 이렇게 훅 가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작품 소개해 주실 거 있나요? 사실 너무 중요한 작품이 있어요. 저녁 식사라는 작품인데 저녁 식사.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저녁 식사고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해질녘에 별빛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와. 이 브라질리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겪었고 네.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던 화가인데 의외로 이분이 그리고자 하는 주제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콘서트를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사람은 위로받고 행복해진다. 그걸 말하는 화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와, 아니 앙드레 브라질리의 예술 세계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더 기대가 되고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전시가 지금 진행 중이 있죠? 네, 그 아쉬움을 또 달래기 위해서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화면에 나오는데 앙드레 브라질리아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작품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화가가 직접 붓대고 그린 원화 120점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원화를 가져와도 앞에 유리막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리막을 다 걷어내서 브라질리의 붓터치부터 그분의 숨결까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야, 앞에 장애물이 없이 생생하게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전시회도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아까 그 탱고 음악 들으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그림 본 거 김하원 앵커가 오늘 빨간색이 드레스가 약간 그 느낌이 네. 빠람빰빰. 이것까지 원했던 건 아닌데 지금까지 잘 봤고요. 오늘 일상의 기쁨이 모이면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예술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을 전한 앙드레 브라질리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우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겨울답지 않게 따뜻하게 느껴지시죠? 기온을 끌어올려줬던 따뜻한 남풍이 수증기를 가득 머금고 들어와서 전국에 꽤 많은 양의 비나 눈이 오늘부터 주말 사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폭우 정도는 아니지만 이 남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남부지방은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은 3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오늘 새벽 호우 경보까지 내려진 제주 산지는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8도, 전주, 광주 15도로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서울 10도, 대구, 부산 17도로 한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10도 이상에서 머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주말 내내 강약을 반복하며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중부와 경북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고요. 강원 영동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거운 습설이 20cm 이상 쌓이는 등 폭설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일교차도 크지 않고 온화하지만 이번 주말 비가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보다 두툼한 옷차림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이 앙드레 브라질리의 그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저 하나 배웠어요. 이게 브라질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었군요. 브라질리엔데. 정말 네. 끝까지 그러시네요. 네, 마음이 아주 촉촉해졌습니다. 네, 힘들고 잔인할수록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한 그 작가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운데 세상에는 어지럽고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견뎌내고 또 긍정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사랑! 상클. 죄송합니다. 사랑이죠. 네, 상클과 사랑이 넘치는 이 상클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 일상의 기쁨을 누리시다 보면 또 행복해질 겁니다. 네, 그럼 이 분위기에 이어서 상클 2교시에서 또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죠.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유튜브 댓글 참여자를 위해서 푸짐한 선물이 푸짐한 선물.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지금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상암동 클래스 오늘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유튜브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마이크 켜졌나요?